안녕하세요. 이번 강은 우리가 98쪽에 법인론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자연인을 공부했고요. 자, 법인을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자연인의 권리 능력, 자,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걸 연구하고 있었던 거죠. 자연인이 어디에 사느냐, 주소. 여기에 비교 개념으로 법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자연인은 뭐 피가 도는 사람이고, 법인은 법이 인정한 인격자라고 하는 건 권리 능력자죠. 법인의 권리 능력은 인정돼야 되겠죠. 근데 법인이 사실은 뭔가 생각하는 어떤 피가 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또 문제가 안 되고요. 법인이라고 하는 자가 또한 미성년자 법인 그런 게 없습니다. 태어나면 그냥 법인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 능력,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을 갖게 됩니다. 법인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동일해요. 그러면 자연인은 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법인은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이걸 이제 법인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법인을 대표하고, 그러니까 이 법인이 설립이 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거든요. 법인이 설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설립하느냐? 법인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그죠? 그리고 법인이 대표, 업무를 집행, 또는 법인을 누가 감독, 감사라고도 하고요. 법인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법인이 과연 어떻게 소멸할 거냐, 뭐 이런 어떤 영역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인에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인이라고 하는 다트가 민법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과연 이 98쪽에서 자연인이 있는데 법인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자, 그것을 존재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인이 하나하나 있는 것보다 뭉쳐 있으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법인, 사법인이 있고, 공법인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고, 사법인에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가 있습니다. 민법은 비영리만 배웁니다. 비영리 법인에 사단과 재단이 있습니다. 사단과 사원의 모임에 법인격을 인정한 자, 재산에다가 법인격을 인정한 자. 그러면 뭐 사단을 예를 든다면 그러한 사원들이 뭉쳐있는 곳에 1인격을 인정하니까 힘이 강력해질 수가 있고요. 자연인의 생명력은 유한하다. 유한. 그러나 법인은 이 경우에 그 유한의 생명성을 극복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어떤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의 본질이다라고 했을 때,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이 있습니다. 99쪽에. 자연인밖에 법인격을 인정할, 권리 능력을 인정할 사람은 자연인밖에 없지만, 자연인에 의지한 것처럼, 그죠? 의제설. 아예 그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해버리고, 그 법인 뒤에서 행동하는 자들에게 인격을 부여하자라는 법인격 부인설, 법인 부인설. 아니다. 이 사회의 어떤 현상이 법인이 하나의 어떤 유기체처럼, 뭐 로봇의 유기체처럼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법인 실제설이 다설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100쪽에 법인격 부인의 법리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죠. 법인격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 여기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인이 A 법인이 있습니다. A 법인입니다. 그럼 A 법인이라고 했을 때 이 A 법인이 돈을 꾸고 사업을 하고 뭐 채권자들이 막 잔뜩 널려 있습니다. 돈도 막 불렸고, 그랬을 때 이 법인이 빌린 것이고요. 그죠? 자, 여기에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가 빌린 게 아니고요. 이 이사는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법인의 채무고, 법인이 망하면 이 이사가
채권자에게 보증을 섰다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뭐 변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법인을 세우는 쪽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세금을 포탈하거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법인을 세우고요. 법인대에서 이런 법인을 조정하면서 각종의 세금 포탈을 행하고 있다면 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해버리고 이 개인 이자를 드러내서 이자에게 책임을 추구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법리가 법인격의 부인의 법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쪽을 보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법인격을 얻었다. 그러면 법인의 채무는 법인의 채무인 것이지 사원의 채무, 이사의 채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법인의 법인격을 형해화, 껍질만 세워서 이렇게 세금을 포탈한다거나 또 채무를 면탈한다거나 했을 때, 자, 그러한 특정 전체적인 포괄적 사안이 아니라 그러한 특정 사안에서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제 자, 적용 효과가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면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하나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법인격이 부인된다면 전반적으로 부인되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경우에 하나요. 법인의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어 그 법인과 배우자는 동등한 실체로 취급되고 따라서 그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자라는 논리가 법인격 부인의 법리인데요. 그래서 법인의 종류가 공법인, 사법인, 근거가 사법이냐 공법이냐 설립의 근거 자체가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다. 상법의 법인은 주식회사, 이완회사, 영리입니다. 영리라고 하는 것은 이윤이 남으면 그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가 들어가는 것이 영리이고요. 자, 비영리도 이윤이 되는 사업, 바자회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에게 분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자, 이게 비영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영리라는 말은 분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비영리인데 민법의 이러한 재단법인은 언제나 구성원이 없으니까 분배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언제나 항상 비영리일 수밖에 없고 사단은 사원이 있습니다만 민법의 이러한 법인은 비영리 사단만을 취급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1페이지의 비영리라는 개념, 사단과 재단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원의 구성원에게 1인격을 인정하겠다. 재산에다가 1인격을 인정하겠다. 차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 사단은 사원 총회가 있습니다. 사원 총회가 의사결정기구인데요. 그래서 사단은 사원 총회에서 이런 경우에 우리 해산하자, 임의해산이라고 합니다. 임의해산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사원총회에서 정관은 그 법인의 가장 기본적 프로그램입니다. 정관을 변경하자, 자유롭게 변경이 원칙적 가능한데요. 자, 재단은 사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 자체가 인정될래야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임의해산 제도라고 하는 것도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정관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법이 변경을 예외적 허용했을 때나 예외적 허용이 가능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과 재단은 이런 큰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사단과 재단의 설립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법인의 설립인데요. 설립이 되었을 때 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의 권리력의 시점인데요. 그죠? 자, 이 법인의 우리 101페이지 보니까 설립행위가 있습니다. 설립행위.
설립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몇 명이 사단이라면 발기인입니다. 발기인이 모여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이러이러한 법인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정관. 이 정관을 작성하면 법인의 실체가 조성되었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설립 등기. 자, 이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한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라는 요건을 갖춘 때 성립이라는 말은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이라는 표현이고요. 이게 태어나는 요건이라는 거죠. 권리능력의 취득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표현법이 나오고 있고요. 102쪽에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주의는 우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민법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2쪽에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재단법인의 설립, 그죠? 이걸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비영리사단법인, 사단법인의 그죠? 설립. 자, 이것을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조문이 하나 나옵니다.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일단은 민법에 있어서는 목적 자체가 비영리이어야만 된다. 목적의 비영리성, 그죠? 그래서 조문 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자, 설립과 목적의 비영리해야 되고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03쪽에 사단법인의 정관. 먼저 이제 정관을 작성하겠죠. 정관을 작성해서 그 정관에 대하여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정관에는요, 그죠? 정관에는 103쪽에 40조 사단법인의 설립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기명날인은요, 저 임지수, 자, 이렇게 쓰고 이제 하면 이제 서명날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임지수라고 찍혀 있는 것을 찍고 하면은 기명날인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정관에 이런 사항들을 꼭 적어야만 한다라고 해서 자, 요것을 안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것을 꼭 적어야만 한다. 그래야 됐을 때는 요식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법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걸 적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필요 기재 사항이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 기재 사항을 외우고 있느냐, 못 외우고 있느냐는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관의 필요 기재 사항의 목적, 자, 명칭, 자, 사무소의 소재지죠. 명목 사무소의 소재지. 그리고 자산에 관한 사항들이죠. 자산에 관한 규정이죠. 목명사자 이사의 인면에 관한 인면이라고 하는 것은 선인과 사면입니다. 그죠? 자, 목명사자 이사 그 사원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죠. 자, 그런데 가니까 존립 시기로 가니까요.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는 그 사유를 정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했을 때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기재해야 되고 이거는 상대적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자,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감사 아니고요. 사원의 득실, 자, 이것은 정한 때. 그래서 존립식이나 해산사를 정할 때 목명사자, 이사존 이렇게 외우셔야만 하고요. 설립행위의 의,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우리 사단법인 설립하자. 자, 2인 이상이 한 방향에 2인 이상이 한 방향으로 몰려다니면서 한 방향으로 의사가 흐르는 것을 이걸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합동행위. 그래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다. 만약에요, 의사가 서로 반대되는 의사가 서로 절충하다 보니까 합치되면 이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이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다. 맞는 표현입니다. 합동행위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반의 필요적 기재사항, 목명사자, 이사존. 그러면 우리 그 10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적어줘야만 하니까 그러면 사단법인의 재단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식행위구나. 요식행위라는 표현은요, 그 식을 하나라도 갖추지 아니하면 무효가 되는 행위입니다. 전반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목적을 명칭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무효입니다. 설립행위 자체가. 전반은 그 법인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합동행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04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정관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목명사자, 이사존. 자,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필요 기재사항이 있고요. 필요기, 그죠? 임의기, 그죠? 임의 기재사항. 그러나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일단 한번 기재가 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효력면에서 동등합니다. 그 폐업법은 이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의 절차가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기재가 돼버리면 동일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법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4페이지에 이것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것은 설립등기할 때 설립등기를 해야 태어나는데 설립등기할 때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쭉 나오는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측에 가보니까 그 104페이지 보면 자산의 관한 사항이 아니라 자산의 총액 이런 것이 이제 이 경우에 설립 등기 사항이 되는 것이고 105페이지 보니까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필요기재사항인데 자, 이사의 임면은 등기 사항이 아닌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원의 득실과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는 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니까 재단법인에는 X가 쳐져 있는 것이고요. 그죠? 존립식 해산 사유를 정할 때는 시기 또는 사유는 설립 등기 사항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 등기죠. 3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이 표현법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그 사단법인의 설립을 공부했고요. 그러면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106쪽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의 요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조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43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법인의 설립에서는 재산을 출연하자라는 표현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단법인은 물론 이제 사단법인도 그 법인 설립할 때 십시일반으로 어느 정도 출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재산의 법인격을 인정하니까 재산이 본질인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산을 출연해야만 법인의 설립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자, 아까 얘기했듯이 사원의 득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외한 것이고요. 사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있어서 설립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는 재단법인의 필요 기재가 또 아닌 거예요. 임의 기재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닌 것이고요. 그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재단법인의 설립 자, 이렇게 이제 항목을 정해서 공부해 갈 수 있고요. 재단법인의 설립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 재단법인은 재산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하고 자, 이 재단법인은 1인이 내가 임야 10만 평을 어디에 있는 10만 평을 내놓을 테니까 대학을 한번 세워봐라. 대학이 재단법인들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런 이 경우에 이제 정관을 이제 A라는 사람이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겠죠. 그러면 이 A가 재단법인에 설립을 한다라는 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 없는은 요거는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라에게 이런 표현이고요. 단독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합동행위였었는데 여기는 단독행위로 간다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시고 자 A라는 사람이 자연인이죠. 임야 10만 평을 내놓을 테니까 무슨 대학을 설립해봐라. 무슨 재단법인이 이제 대학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 허가 받고 재산을 출연하고 재산의 출연이 이제 사단법인과 틀린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이 재산을 누군가가 재산이 감소되고 누군가의 재산이 증가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법은 출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출연이라는 법적 의미가 누군가의 재산이 감소되었다, 누군가의 재산은 증가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럼 그 임야 10만 평은 우리 어떤 법적인 세계에서는 부동산이라는 등기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A였다가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B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B 재단법인이 B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만 B의 것인가 아니면은 이 내용이 지금 재단법인의 설립자산의 출연 귀속의 시점이 이러한 법률행위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107쪽의 맨 위에 48조 여기에 법률의 규정이라고 평가해서 부동산 이전 등기는 필요 없지만 이 재단법인이 설립 등기죠. 법인 설립 등기죠.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면 태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권리금을 취득하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등기를 하면은 이제 부동산 이전 등기와 전혀 관계없이 B의 것인가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거래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법률의 규정으로 보면 설립 등기하면 때 취득하고 부동산 이전 등기는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거래 안전이 굉장히 무시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판례가 자 일단 뭐 법적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07조 자,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생전 처분으로 유언이 아닌 거란 얘기죠. 이 생전처분의 반대가 유언이라는 겁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한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그러면 민법 제48조가 설립 등기 이게 성립이거든요. 그럼 이제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시점은 부동산 이전 등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이항 유언으로 생전처분에 반대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유언의 효력은 언제냐면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에게 귀속한다. 생전처분은 이거다.
생전이 아닌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이다. 유언자 사망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려고 했더니 판례가 거래안전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판례가 요 A하고 출연받는 B하고 관계는 그래 법률의 규정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A가 임야 10만 평 내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임야가 폭등을 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 출연을 했지만 D에게 C에게 팔아버리고 매매를 해버리고요. 매수인이 되겠죠.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률 규정으로 B의 것인데 C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부동산이 과연 B 거라는 겁니까? C 거라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판례가 당사자 사이에는 이렇게 법률의 규정으로 변동하겠지만 자, 제3자라는 것은 C하고의 B와의 관계죠. 이 관계에서는 먼저 부동산 등기를 이전 등기를 받은 자가 대항할 수 있다. 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먼저 이전 등기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자가 이자에게 소유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런 자가 나타나기 전에 이러한 법인은 대학은 설립 등기 하자마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아야 안전하다.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의 어떤 이 법리가 굉장히 좀 이 경우에 유명한 어떤 판례이고요. 이 판례를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07조 박스 마지막에 판례 나오고 판례가 처음에는 다수 입장을 취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 다설과 같이 등기 없이도 설립시 유언은 유언 사망시 그러나 법인이 그가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전 부동산 등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먼저 등기한 자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먼저 등기 받은 자가 대항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떤 거래 안전을 고려하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일단은 뭐 좀 판례의 태도가 워낙 유명해서요. 정관 작성하고 판정 넘어가니까 정관에 주무관청혀가 설립 등기 받고 자 그러면 재단법인의 설립이 되겠습니다. 자 108쪽에 법인의 능력, 법인의 권리 능력이 나옵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은 그죠? 설립 등기 시점이 설립 등기 자 설립 등기죠. 성립이 설립 등기니까요. 그러면 법인의 이 권리 능력이 종기는 법인의 이제 그 뭔가 자연인의 어떤 사망과 같은 그러한 유사 절차를 받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해산으로 가겠다. 그래서 청산으로 가겠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겠다. 청산 등기. 자, 이 청산의 등기를 한 때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아무리 청산의 등기가 끝났다 할지라도 자, 청산사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어야 실질적 종료. 자, 판례에 견의하면 이때 법인격이 소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현법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 조문 읽어보니까 법인은 법률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률의 규정에 쫓아라. 정관으로 정하겠다. 그렇죠? 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109쪽을 보니까 야, 너의 권리 능력이 자연인처럼 생명권, 신체 뭐 이런 건 없지 않느냐. 특히나 육체를 전제로 한 중요한 표현법이요. 상속권은 없다는 겁니다. 상속권. 그죠? 상속권이 없어요. 법인은 자연인의 상속권과 같은 이러한 상속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좀 잘 기억하시고 성질적 제한이죠. 자, 법률에 의한 제한.
예컨대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권리력이 좀 축소됩니다. 그것도 법률적 제한이고요. 자, 목적에 의한 제한입니다. 자, 목적에 의한 제한. 그래서 이제 법인의 행위 능력으로 넘어가 봤더니 법인이 태어나면 미성년자 법인이다. 이건 없다는 거죠. 자연인과 같이. 그래서 행위 능력과 권리 능력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109쪽에 행위 능력과 권리력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110쪽에 자 110쪽으로 넘어가 봤더니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110쪽에 과연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이 불법 행위를 고의과실로 법인의 불법 행위인데요.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요건 자체가 760조에서 고의 과실로 입법하게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효과가 그러면 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아니한 법인이 A 법인이 존재합니다. A 법인이 존재하고 과연 육체를 갖고 있지 아니한 법인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민법 유명한 35조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긍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문을 먼저 읽어보니까 35조, 111조 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자 일단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 이런 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행위, 대표자의 행위. 이 대표자에는요, 이사와 거의 동급인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뒤에 나옵니다.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에는 임시이사라든가 특별대리인이라든가 또는 이 경우에 있어서 청산이라든가 직무대행자 최근에 이 경우에 대표자가 된 자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의 행위 이런 자의 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만 감사라든가 지배인이라든가 이런 자의 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런 자들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 관련성은 어떤 게 직무 관련성이냐라고 했을 때 판례가 해결하는 법리가 외형 이론입니다. 외형 이론. 외형에 입각해서 직무면 직무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고요. 그랬을 때 뭐 이 경우에 이제 이사는 뭐 B라고 가정하고요. C라는 자연인에게 이사가 뭐 출근하다가 추돌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 뭐 이 사람이 뭐 허리가 뭐 좀 또는 뭐 골절이 됐다. 다리가 골절이 됐다. 그러면 이사야, 너는 대표자고 출근하다가 외형상 직무관련성 인정되고 고의과실로 과실이겠죠. 이때는 손해가 있고 그러면 입법하니까 자 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 법조문이 직무관하의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법인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면 이자들의 책임은 뭔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민법이 아주 특별하게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자에게 선택적 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는 법조문의 취지입니다. 자, 이자들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 말은 선택 청구가 가능하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경합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자, 법인은 목적 범위 내에서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인데 목적 외의 행위가 되니까 이제는 법인의 행위가 아닌 겁니다. 법인의 행위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법인의 목적 범위 행위로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피해자를 좀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항 의결에 찬성하거나 이 행위에 의결 찬성하거나 찬성 또는 하거나 또는 그 의결을 집행하거나 의결 집행하거나 그죠? 조문의 취지가 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및 대표자가 사원 이사 대표자가 그죠? 찬성하거나 집행하거나 한 사원 이사 대표자가 그죠? 연대하여라는 말은 연대 배상 책임이라는 겁니다.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 자, 이때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각자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요. 1인이 청구하면 소멸하고요. 자, 이렇게 구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연대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각자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이 연대입니다. 자, 그래서 분할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민법 35조의 법적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 요건의 대표기관 행위여야 하고,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교재에 나오고 있죠.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까지 감사 안 되고,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자, 요 판례들도 좀 복잡합니다. 외형이론 해결해 주시고요. 자, 112쪽으로 넘어가니까 직무에 관하여 자, 이런 표현법 없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기관 행위가 고의과실로 민법 760조에 고의과실로 입법하게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해줘야 될 것이고요. 자, 불법행위 효과적인 측면에서 책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대표기관 개인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택적 청구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113쪽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표현은 목적 외의 행위였다는 거고요. 이때는 이렇게 연대배상을 추궁당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조항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은 법인의 기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